자, 116조의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이것도 개정이 돼 있어요. 제목이 개정이 돼 있죠. 거기 등의, 즉 고액 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해서 그 개정된 내용이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 1호의 경우는 전부 똑같아요. 똑같은데 2호가 추가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요. 이 개정 전에 116조의 2 제1항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그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세 포탈범 등에 대하여는 징역형 및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러나 국세의 경우에도 이 포탈 세액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 가능함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개정 내용은 최근 수입 물품의 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는 사건이 지속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을 해서 고액 관세 포탈 사범의 명단 공개를 공개할 수 있는 이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한 것이다. 즉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범죄 방지를 위하여 관세 포탈죄 부정 감면, 면탈, 부정 환급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 관세액이 연간 2억 원 이상인 자를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그 개정된 1항 고 1호는 기존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2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270조 1항, 270조 1항을 뭐라고 하죠? 관세 포탈죄라고 얘기하고 4항을 뭐라고 하죠? 부정감면죄라고 얘기하고 5항을 부정환급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죄에 따른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유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죄가 있다라고 판결이 난 것을 얘기하죠.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 등의 금액이 연간이에요. 연간 2억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 포탈범의 인적 사항과 포탈 관세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력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여기 또 시행령상으로 또 규정을 하겠네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해둬야 될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7월 1일 날 시행할까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할까요?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니까 뭐 법만 정리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은 아니에요. 시행령까지 정리를 꼭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죠? 연간 2억 원 이상인 자, 이것을 관세 포탈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당 관세 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 관세액 등, 여기 포탈 관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 등의 금액을 포탈 관세액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잘 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2항하고 3항하고 4항하고 5항의 경우는 그 관세 포탈범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내용을 마치기 위해서 체납액 또는 관세 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 관세, 이게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조의 6에 추가 신설이 된 내용이 있어요.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 정보의 전송 요구.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개정 전에 무역금융 신청, 수출 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은행 등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수출입 기업 등의 과세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과세 정보의
그 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을 하고 있다. 그것은 116조 1항 5호하고 6호를 보면 당사자의 동의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이 이제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요 요구권이 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 추가 신설된 부분은 굉장히 많죠. 그것은 여러분들 1차나 2차의 경우는 공부 안 해도 되고요. 131조 심판 청구 요거 개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자, 개정 전에는 간단하게 돼 있는데 131조 심판 청구 보니까 1호하고 2호가 추가 신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이유를 얘기를 하면 개정 전 법 131조는 국세기본법상 심판 청구 규정을 일괄적으로 준용함에 따라 관세 심판 청구에 일괄적으로 관세법이 아닌 국세기본법상 심사 청구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관세법의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관세 심판 청구와 관련을 해서 심사 청구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아닌 관세법 심사 청구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그 내용이 2호의 규정이 되어 있어 121조 3항, 121조 3항은 뭐죠? 우편 제출을 얘기하고 사항의 경우는 천재지변도로 인한 그 기간 내에 심사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소멸 사유가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달 이내에 심사 청구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죠. 그것을 준용을 하고요. 그 다음 123조는 뭐죠? 보정, 심사 청구에 대한 보정 요구죠. 보정 요구. 그 다음 128조는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되죠. 요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것도 당장 시행이에요. 그 다음 137조의 승객 예약 제도의 요청. 그래서 다른 거는 없고요. 1항 2호 과목을 보면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라고 돼 있는데 그 신설이 된 것은 마약류 이하 마약류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조항 말고 밑에 규정을 쭉 보면 마약류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268조 이 앞에 보면 추가 신설이 된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268조의 2 앞에 보면 264조의 11, 266조의 2 해서 추가 신설이 된 내용이 있죠. 264조의 11,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마약류, 동등을 이렇게 많이 표현이 있는데 요 마약류라고 하는 것은 요 137조의 1항 2호 가목에 있는 이 마약류를 얘기한다. 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하 마약류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해놓은 것이다. 그 뒤에 부분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161조 견본품 반출해서 1항이 있고 1항 후단이 신설이 됐어요. 그 신설이 된 내용을 보면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려 하기 전에 외국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는 얘기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후단을 신설을 한 이유는 선상 반출 채취 근거를 마련을 한 것이 되는데요. 지금 161조에서 보세구역 반입 장치된 외국 물품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고시상으로 입항 전 수입 통관하는 원유 등 물품의 경우에도 성분 분석 등을 위해 하선 전 견본품을 채취 반출하는 검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관세청 지침에 의하여 견본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여수세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울산, 대산세관을 통해서 최근 3년간 이 선상 반출 그 물품은 메탄올이라든가 가스 등 물품에 대해서 선상에서 견본품을 채취한 실적이 1,500건에서 1,600건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맞춰 놓은 그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개정 내용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을 해서 국제무역선에서 외국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 반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업체의 화물 관리 애로사항을 해소를 하고 수입 원유 등 수입 물품의 하역의 필수적인 견본품 관리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규정을 한 것이다. 164조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해서 5항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물품의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받은 자는 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왜 개정이 됐느냐라고 하면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의 반출입 내역은 장부에 기록을 하지를 않고 실시간으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을 해서 장부 기록의 내용을 삭제를 하고 자율관리 보세구역 절차 생략 업무에 대한 기록 관리 의무를 상향 입법화해서 보세구역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다. 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1항에 보면 175조 제1호부터 7호까지가 되는데 175조 1호는 뭐죠? 미성년자. 2호는 뭐죠?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3호의 경우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호부터 8호까지 쭉 되어 있죠. 개정된 내용은 1호가 빠졌어요. 1호가 빠졌다라는 얘기는 미성년자도 보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 사항에 보면은요, 그 1항, 이 1항은 그 전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 2항을 보면은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175조 1호에 해당하는 사람, 즉, 미성년자는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개정 내용은 미성년자를 보세사 시험 응시에 허용하여 미성년자도 보세사의 자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보세사로 근무하기 위한 등록 신청은 성년 이후로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미성년자의 직업 선택과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미성년자도 지금 현재 관사 시험 응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성년자도 관사 시험 응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즉,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등 타 전문 자격의 경우도 미성년자도 시험 응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규정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보세사 시험 볼 수 있죠. 보세사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성년이 된 이후에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전혀. 그 다음에 175조 운영인의 결격 사유 해서 7호에 보면 275조의 2 또는 275조의 3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275조의 4가 들어갔어요. 보세사 명의대여죄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운영인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세사 명의대여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다. 그럼 그 주체가 누굴까요?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보세사 명의대여죄에 해당이 되는 경우 운영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서 특허 보세구역 설치 운영을 할 수 없다. 그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될까요? 그거 왜 규정을 한 거예요? 하여간 생각 한번 해보고요. 206조 유치 및 예치 해서 그 1항 2호 마목에 추가 신설이 된 거예요. 자, 마목에 보면은요, 국세징수법 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39조의 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 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 수입하는 경우, 요 말하고 똑같은 것이 어디에 규정이 돼요? 어디에 이 말이 나오죠? 그렇죠. 통관 보료 사유에 한 글자도 뜰리지 않고 똑같아요. 이건 뭐를 얘기를 하느냐면
자, 개정 내용은 체납자의 일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보료의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237조 1항 5호에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이러한 체납자가 여행자 휴대폰으로 갖고 왔을 때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 바 휴대폰 유치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한 것이다. 이것도 고시상으로 규정된 것을 상향 입법화한 거예요. 이런 체납자가 외국 여행을 갔다 오면서 명품 가방을 갖고 온다든가 아니면은 고액의 현금 뭉치를 갖고 온다든가 고가의 이러한 신발을 여행자 휴대폰으로 체납자가 갖고 온 경우에 유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수입 물품이라든가 여행자 휴대폰에 대해서 통관 보류라든가 유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압류를 해서 매각을 한 대금을 가지고 충당을 한다라는 그러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요 마목에 있는 이 내용은 237조 1항 5호에 규정이 되는데 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으니까 하나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1차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 2차의 경우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6조 보세운송 통로에서 이 사망이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세운송 통로는 1항, 2항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이 추가가 신설이 된 내용이 되는데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하여 213조 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추가 신설이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최근 담배 밀수 수입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서 예를 들어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인천 소재 보세 창고에서 보관하였다가 부산 소재 보세 창고로 보세 운송하는 반송 수출 신고된 담배를 세관에서 점검을 한 결과 인천에서 출발할 때 출발지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보세 운송 신고된 차량이었으나 부산에 도착하는 도착지에 반입하는 차량은 신고되지 않은 차량으로 운송된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이 운송 차량이 변경이 되고 신고되지 않은 이 차량으로 운송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보세 운송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한 것이 216조 3항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 화물이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운송되어 물품 바꿔치기 등 화물관리 취약점이 노출되고 통관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뭐를 한 것이냐, 규정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그 213조 옆에 보면 시행령 226조 1항에 보면은요,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 시에 기재사항이 있어요. 그 기재사항 1호에 보면 운송수단의 종류, 명칭, 번호를 이렇게 기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보세 운송을 할 때 신고한 그 운송수단하고 도착지에 그 온 운송수단의 그 차량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출발지하고 도착지의 경우 운송달이 틀렸다는 얘기는 결국은 중간에 가면서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돼서 그에 대한 처벌 규정, 처벌을 하려고 봤더니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경우 이것을 위반을 했을 때 저 뒤에 277조 6항 제2호에서 이 경우 운송수단 바꿔치기 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277조 6항 2호에 추가 신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0조의 이 추가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행을 할까요?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요. 자,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 운송의 특례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214조에도 불구하고 214조는 뭐를 얘기하죠?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 신청은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화주, 관세사 등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 대행자를 포함을 한다. 선박회사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어디에 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하겠다. 이것도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요거는 시행규칙 3월 달에 개정이 될 내용이 되겠죠.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213조 1항에 따라 환정 물품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 운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에 규정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저 부산의 신항하고 북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환적 화물에 의해서 국내 운항선에 의해서 운송을 하려고 했더니 구간이 짧아가지고 돈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환적 물품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 통계 규정을 뒀다. 이것도 얘기를 하려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생략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224조 보세운송업자 등의 행정제재 1항을 보면 세관장은 하는데 그 뒤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추가가 됐어요. 추가된 이유는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개정 전에는 행정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항의 법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여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세운송과 관련된 213조부터 218조 규정을 쭉 한번 보면은요, 거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딱 하나고 나머지의 경우는 전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전부 규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 233조의 한국원산지 정보원의 설립 해서 1항을 보면 이하 정보원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뭐냐면은 관세법에 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원산지 정보원이 있고요. 이번에 327조의 2가 국정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이 한국관세정보원으로 전면 개정이 돼버려요. 그것은 7월 1일 날 시행을 하는데 그 전에 운영사업자와 관련된 내용 그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정되기 전에 딱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327조 2에 한국관세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정보원이라면 원산지 정보원인지 관세정보원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정보원을 앞에 원산지 정보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머지 한번 쭉 보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 246조의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해서 개정되기 전에 보면 물품에 요것을 물품 등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최근 마약 등이 포장 용기 등이 은닉되어 국내에 반입되고 있으나 현행 관세보상 손실보상 대상은 검사 대상 물품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적법한 물품 검사로 포장 용기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각종 민원 제기에 따라 세관 공무원의 물품 검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서 규정을 하게 된 것이다. 해서 여기 포장 운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약을 어디에 숨겨와요? 캐리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박스라든가 아니면 팔레트 어떤 이 부분에 은닉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마약을 적발을 하려고 하면 캐리어를 부셔버려야 되겠고 박스라든가 팔레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물품에라고 하면은 그 물품의 경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수출입 반송 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손실 보상이 발생이 됐다든가 아니면 세관장 확인 대상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라든가 물품 또는 운송 수단에 대한 검사 아니면 품목 분리를 위한 물리적 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그 경우 시료가 전부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 검사에 따른 손실 보상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포장 운반 수단이라든가 운송 수단과 관련해서도 손실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돼서 물품 등 할 때 등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 용기라든가 운반 수단을 얘기를 한다. 그거에 대해서도 뭐를 한다? 손실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언제 시행을 할까요? 이 내용은 언제부터 시행을 할까요? 3월 1일부터 시행을 해요. 딱 3월 1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개정된 내용으로 앞으로 정리하는 것이 만수무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니까 그냥 정리하세요. 뭐 정리할 것도 없어요. 개념 정리하고 물품 등에 그거까지 표현을 하면 되죠. 247조 검사장소 사망 완전히 폐지가 됐네요. 기쁘죠? 사망은 개정이 돼요. 폐지가 돼요. 자, 그 내용은 뭐 이유는 왜 폐지를 했느냐, 그 이유는 생략을 할 테니까 그렇게 보고요. 248조의 경우 국정망을 국가관세 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하죠. 요거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7월 1일 되기 전까지는 그냥 국정망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조의 11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그 다음 266조의 2 위치 정보인 수집이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 신설이 됐고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내용이 되니까 정리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264조의 11을 관세법에 규정한 이유를 한번 잠깐 얘기를 할 테니까요. 이 마약류 밀수 방식의 진흥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배송 일반화 등으로 마약류 밀수 단속 수사의 장애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에 대한 정보 분석, 우범 화물의 위치 정보 활용 등 과학화된 마약류 밀수 단속 수사 기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마약류 밀수와 관련된 인적 물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관세 법령에서는 관세청장의 마약류 밀수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마약류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마약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66조의 2의 위치 정보의 수집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게 되었다. 이것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요즘에 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이 온 세상에 계속 이슈화되는 부분이고요. 또 관세청과 관련해서도 요 마약과 관련된 부분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는 내용이 되니까 이러한 내용은 한 번쯤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 추가 신설된 1항부터 각각 3항의 경우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내용이 되니까 한번 쭉 참고적으로 보면 되겠고요. 268조의 2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이것도 앞에 얘기했던 용어 변경을 반영을 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2항을 보면 2항 1호에 보면 327조의 2 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국정망을 운영을 하거나 327조의 3 1항 업무 전자문서 중개 업무를 행한 자, 아까 얘기했던 327조의 2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
한국관세정보원으로 7월 2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에 맞춰서 개정이 된 거고요. 여러분들은 개정되기 전 그 내용 그대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6조 허위신고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우선 어디를 보느냐면은 개정되기 전에 276조 사항 1호를 보면은요, 그게 뭐가 됐죠? 삭제가 됐죠. 삭제됐죠. 그리고 4호를 보면 4호하고 6호하고 그 다음에 8호를 보면 삭제가 됐죠. 요 네 가지가 삭제가 되기 전에는 얼만큼 처벌을 했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이 삭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개정 내용은 세관 공무원의 질문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등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존 형벌인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행정질서법인 과태료 2천만 원 이하로 변경한 것임. 즉 경미한 행정상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여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 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있다. 원래 개정안은 정부안으로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을 했으나 이 똑같은 내용이 국세기본법에서는 2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원래 안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수정 개정이 돼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그 277조 3항에 규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다시 한번 276조 개정되기 전에 그 사항 1호를 보면 삭제가 됐죠. 이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얼마로 바뀌었다?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다. 그 뒤에 그 사항 4호도 마찬가지고 6호도 마찬가지고 7호도 마찬가지다. 그거 보면은 그 277조 그 3항에 보면은요. 다음과 그의 언안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호, 2호, 3호, 4호가 앞에 벌금형에서 이쪽으로 그대로 넘어온 것이다를 여러분들 보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의 경우는 그 기존의 사망을 사항으로 이렇게 한 칸씩 물린 거예요. 한 칸씩 물린 거. 그거만 사망에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다 보니까 사망의 사항으로 이렇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뭐 그러한 정도 여러분들 보면 되겠고요. 그 대신에 그 과태료 규정 중에서 5항 4호를 한번 보세요. 개정된 내용 5항 4호를 보면 327조의 이 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그 내용만 7월 1일 날 시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 좀 봐두고 나머지의 경우는 그 사망 추가가 되면서 뒤로 밀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7조의 3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 116조 1항 또는 6항을 위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16조 1항 6호 또는 116조의 6, 10항을 위반하여 116조의 6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7월 1일부터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그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 정보 전송 요구권에서 이 전송된 과세 정보를 알게 된 자가 타인에게 제공 등을 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그때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하니까 116조의 1항, 6항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279조의 경우도 그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죠. 한국 관세 정보원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7월 1일부터 하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를 해요? 그대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327조는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327조의 2, 국정망 운영 사업자의 지정 등 요 내용이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개정되기 전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왜 설립을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2025년도 대비를 할 때는 분명히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327조의 3, 전자문서 중개사업체 지정해서 그 5항, 그 3항 5호가 그 개정된 내용으로 바뀌었고 또 6호가 추가 신설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요 추가 신설이 되는 부분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기존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 2025년도 대비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 327조의 4, 이것도 국정망 그 용어가 변경된 거예요. 이것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327조 청문회 10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330조 벌칙 적용이 있어요. 공무원의 의제. 국정망 운영 사업자가 관세정보위원회로 바뀐다. 이것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니까 기존 내용대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12월 31일 날 이 법률 19,924호로 개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월 1일 시행을 하는 것은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꼭 정리를 해야 되고 3월 1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을 공부해서는 안 되고 그런 2025년도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올 2024년도 3월 달하고 6월 달에 1차 시험, 2차 시험의 경우 7월 1일 시행하는 것은 개정되기 전의 내용으로 분명히 구별을 해서 정리를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에 맞춰서 1차 모의고사라든가 2차 모의고사의 경우는 이것을 전부 반영을 해서 모의고사 출제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리를 해서 답안 등을 써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는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되니까 잘 정리를 해서 잘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개정관세법 특강을 전부 마치도록 하고요. 부디 잘 정리를 해서 꼭 합격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